예,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그 정도 예, 좀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이제 예, 오늘 세미나의 하이라이트 2부죠. 예, 예, 아무튼 2부 때는 이제 좀 인원은 좀 빠져나갔지만 사실 이제 세미나 숫자는 가장 적정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편안하게 아무튼 요 학술을 매개로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나중에 종합 토론 때는 이제 훨씬 편안하게 예, 그렇게 이제 한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일단은 뒤에 이제 PPT 보이시듯이 이 부분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예, 상황에서 먼저 제1 발표를 예, 우리 정해서 서사대 평생교육원 명품 스피치 과정 지도 교수님께서 예, 스피치와 인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한번 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여자 정혜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스피치와 인성에 대해서 발제문을 제가 받았는데 실제로 스피치하고 인성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첫 번째는 거기에 서론에서 말을 할 거고 두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자인 현대 스피치, 철학과 현대 스피치의 관계 그리고 인성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얘기하기 전에 서론에 스피치가 무엇인지, 인성이 무엇인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선 정의는 좀 내리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스피치란 무엇인지? 스피치는 말과 언어, 말하는 능력, 하술, 그런 기법들을 말하고 있고, 인성은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피치와 인성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치는 즉 말하기의 단순한 기법이 아니고 울림을 주는 말하기는 상대에 대한 진실성과 스피치를 하는 사람의 솔직함, 그리고 즉 개방하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인성적인 측면이 구비되어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스피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과 청중 앞에서 섰을 때 호흡 조절법, 스피치 전에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심플한 언어 구사, 긍정적인 토론을 기반으로 하여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법 이전에 스피치를 구사하는 사람은 지성과 정서적인 면을 관통하는 인성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스피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인성과 스피치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현대 스피치 관계 그리고 인성에 대한 고찰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이거 말하기 전에 스피치 설득의 3요소가 있는데 이게 그림이 보여줘야 됩니다. 3요소 제가 설명으로 드릴게요. 설득의 3요소 중에서 에토스 같은 경우는 품성을 말하고 말하는 사람의 품성은 말하는 사람의 인격, 그 다음에 품성, 신뢰, 호감, 전문성을 말하며 이게 설득에서 60%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감성, 파토스에 대한 감성을 말하는 건데 감성에는 듣는 사람의 분위기, 마음, 상황 파악, 그 다음에 목소리가 30%가 차지하고 로고스는 논리적인 사람. 로고스는 실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에 10%의 영향을 주는데 전달력이 논리성과 합리성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성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제 거로는 안 되나? 그림 너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보여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자 에토스는 실적으로
마지막으로 신뢰. 신뢰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가? 우리가 말을 할 때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가? 신뢰를 준 바탕으로서 말하는 거고, 파토스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네. 그럼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논리적인 근거를 댔을 때 뇌가 끄덕이고 있는가? 저분이 말할 때,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설득의 삼일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에 대한 거기에 요소가 이러한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하고 연결이 돼 있고, 또 나머지는 발제에 의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하는 것은 바로 도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감정, 품성, 이성 다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 부분이 논하는 게 도식처럼 딱 맞아 떨어져야 돼. 이 부분들이 맞지 않으면은 그게 말하는데 연결고리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진정성도 없고 누군가가 믿어주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진정성과 믿을 수 있는지,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감정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게 인성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 발제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논하는 것이 바로 위에 도식 문제라고 보고, 바로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때문에 이 요소를 설득의 3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 설득의 3원칙은 바로 스피치의 절대적인 힘이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선 로고스 즉 스피치를 할 때 논리성이 있어야 대중들이 신뢰감을 줄 수 있고, 파토스는 즉 대중들에게 감정적인 것이 공유되어서 스피치를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그리고 에토스는 스피치를 하는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진실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화자의 인격이 고스란히 대중에게 전달되는 힘으로 스피치의 3일소 중 가장 절대적인 파워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다시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에토스는 영어로 에틱스라는 전환이 돼서 이게 바로 윤리라는 단어로 바꿔졌는데, 이렇듯 고대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에 가장 중요한 근원은 윤리, 즉 인성적인 측면을 봤다고 이번 발제자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첫 번째, 현 시대의 말하기의 중요성이 너무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는 정보사회 시대에서 어떤 개인의 정보보다 가공된 생산으로 말하는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말하거나 우리가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 창출이 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두 번째는 인성과 윤리는 전제가 되지 않는 스피치는 단순한 소음으로서 불과하고, 가령 정치인들이나 공약 말 같은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정치인들이. 근데 만약 정치인이 그 공약을 세웠을 때 약속을 지키나요? 지키는 분도 있고 안 지키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자가 됐을 때, 리더자가 됐을 때 제대로 우리의 인성을 갖추면서 우리가 말하는데 책임을 지고 말에는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제대로 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피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에토스는 즉 인성과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한 스피치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치유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치유 효과가 있고 서로의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서 우리가 천연패를 갖는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상처와 그 사람의 치유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정말 우리 인성을 볼 때 그 사람 인성, 이미지가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 모든 이미지가 부각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인성을 갖는 스피치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의하면은 설득의 3요소는 에토스는 신뢰, 믿을 수 있는가, 두 번째 파토스는 감정,
마음을 움직이는가, 마음이 움직이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로고스, 논리, 뇌가 끄덕이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제하신 정혜선 교수님 보니까 오늘 그 입원하신 상태에서도 발제하시러 이렇게 이제 좀 많이 힘들게 오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이제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정보화시 때고 사실 이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서 이제 사실 살아남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특히 말이나 글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 이제 말이라고 같은 말이 아니죠. 거의 이제 사기꾼들도 많고, 그다음에 정치인들 이제 공약 남발도 많아서 사실 우리 같은 어떤 대중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제 정혜선 교수님의 발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여기 이제 말에는 뭐가 있다? 하나의 힘이 있는데 그 힘의 근원은 바로 인성. 즉 이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에토스라는 거죠. 그 사람 자신이 바로 이제 뭡니까? 말로 투영이 돼서 좀 이제 치유가 되고 좀 이제 서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자라는 어떤 그런 논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저희 서사대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통계 방법을 담당하시는 주임 교수 권호영 교수님께서 통계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통계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할 권호영이라고 합니다. 통계는 어떤 연구를 할 때 그와 같은 연구가 어떤 과학적인 연구가 되어야만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과학적 연구 같은 거는 주로 보면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게 되고 경험성이 있고 정리돼야 되고 반복 가능성 이와 같은 게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과학적인 지식을 증명해 주는 것이 주로 보면 우리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설문조사 아니면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을 통계적 검증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실제로 유의미한 자료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이 양적 연구에서는 이 통계적 방법으로 갖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와 같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하나의 틀에 따라서 학술지에 발표하는지 아니면 논문을 발표하는지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사회복지학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 대상들은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측정이 불가능한 그런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인간의 자아인식이라든가 자아탄력성, 우울, 불안 이런 것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료를 측정 가능한 어떤 개념으로 바꿔갖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를 할 때 주로 보면은 연구하는 모든 대상자들이 동일한 과정, 동일한 상황에서 설문에 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설문 내용을 똑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답해줘야 되다만 제대로 된 그런 결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하에서 나오는 자료를 갖고 과학적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면 제대로 인정될 수 있는 그 과학적 지식, 실제로 우리가 논문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이 과학적 방법에서 연구 절차는 대부분 보면은 연구 주제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결정되고, 자료 수집하고, 자료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연구 결과에서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사실 검증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 자아 탄력성을 매개로 하는 요
주제를 갖고 전반적인 하나의 그 가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제 주제를 선정할 때는 자기 관심 분야에서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그 내용을 선행용어를 많이 고쳐요. 특히 보면은 박사학위 논문이라든지 학술지에서 보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주제를 깨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연구 주제는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양육 태도가 자아 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건 일반적으로 연구 논문으로 많이들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도 보면 삶의 만족도가 자아 탄력성이 만족도에. 그다음에 이제 이 양육 태도가 자아 탄력성을 매개로 해서 삶의 만족도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간단하게 세 개의 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봅시다. 이와 같은 연구 문제 제기는 주로 보면 선행 연구를 해서 보면은 이미 연구가 다 돼 있는 부분들은 독촉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보면은 연구 대상을 차별화시킨다든가 아니면 통계적인 방법을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연구와 좀 다른 그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다음에 연구 모델은 이와 같은 연구 주제가 나오면은 이와 같이 간단하게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도표로 만들어갖고 전반적인 개념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연구 모델입니다. 쉽게 보면은 이 청사진 설계도와 이제 비슷한 거죠. 이와 같은 모델이 나오면은 이와 같은 모델을 갖고 바로 연구 가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연구 가설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어떤 잠정적인 결론이죠. 그 잠정적인 결론인데 실제로 이와 같은 잠정적인 결론이 자기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가설 검증을 해서 통계적인 검증 방법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이 가설이 바로 그 다음에 이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 가설을 앞에서 나왔던 연구 문제라고 가설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가설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 대상을 불러보면은 내가 연구하고 싶은 그 모집단이 무엇이냐. 여기서는 보면은 2010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라는 그런 큰 모집단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표본은 실제로 보면은 전국에 있는 청소년을 다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 연구에서 나오는 전국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 자료를 있는데 아니면은 뭐 서울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등포구에 있는 청소년과 같은 이제 표본을 만들고 그다음에 와 같은 표본에서 이 모든 사람을 다 못하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 뭐 표본 추출 방법에 의해서 층화 방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통 추출을 한다든가 어떤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좀 객관화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 측정 도구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와 같은 거 나왔지만 이거는 보면은 하나의 개념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변수로서 이제 측정했어요. 그다음에 독립 변수는 여기서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두 가지로 보면 종속 변수는 원래 연구하고자 하는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제 독립 변수라고 하면은 주로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건 우리가 당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검증된 그런 이론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허무현 씨가 2000년도에 개발한 부모 양육 척도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이 척도를 지금 많이들 쓰고 있어요. 이와 같은 척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애정하고 부모의 애정, 부모의 지휘 감독,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그러한 설문 문항을 갖고 와서 쓰는데 이와 같은 파이면인들은 신뢰도가 0.84에서 70% 이상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와 같은 설문지에 대한 그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여기서 이제 나타내는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만족도 하는 경우에도 종속 변수로 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변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설문 문항을 만드는데, 여기서 세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삶의 만족도는 첫 번째로 보면 나는 사는 게 즐겁다,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뭐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주로 보면은 저 위에서 나왔던 김신영 씨한테 만든 2006년도에 저분들이 만들어 놓은 설문이에요.
이와 같은 설문을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표본에서 맞는 표본 대상에 맞도록 이 부분을 약간씩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그런 조사적 정의를 리커드 사전 척도에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 설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연구 방법에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라는 걸 먼저 척도에서 이제 밝혀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와 같은 자료가 설문이 되고 나서 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해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해요. 주로 가설 검증은 5%의 유의 수준 하면 95%의 신뢰성을 갖고 있고 아니면 1% 하면 99%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 자료라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설문제에 대한 그 타당성하고 신뢰도 갖고는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이 설문으로서 나오던 요것이 실제로 저 위에서 나왔던 첫 번에 제작했던 그 이론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해 주는 것이 타당도하고 신뢰도. 그러니까 설문지에 대해서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해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각 변인들이 있으면 여기서는 삶의 만족도라든가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이런 것이 통계 분석할 때는 정규분포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를 기술 통계에 의해서 증명을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 각 변수에 대해서 연구 결과의 차이 검증은 쉽게 보면은 두 변수에 대한 차이 검증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 같으면은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부모 양육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와 같은 것을 할 때는 T 검증을 해갖고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증해주고 그다음 세 변수는 실제로 보면은 지역 간에 쉽게 보면은 교육 수준 하면은 부모님의 교육 수준 하면은 뭐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이렇게 하면은 세 변수 이상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관련성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별하고 뭐 나이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볼 때는 이 명목축과 명목축과의 어떤 관련성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두 변수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앞에서 보듯이 부모의 양육, 삶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앞에서 나오는 부모의 양육 태도하고 자아 탄력성이 어떻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지 해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과관계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가설 검증을 해서 유의한 쪽을 갖고 이제 채택하고 검증을 해서 객관적인 어떤 자료임을 해줘서 과학적인 자료로 증명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위해서 이제 통계적 분석 방법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을 해서 지금 간단하게 이 연구 방법에서 나오는 한 가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권호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이 상당히 이제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다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하신 이제 교수님들이라든지 다 이제 이러신 분들이 좀 영향 인정받기 위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사회복지도 사회과학이라는 거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는 방법이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실제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오늘 이제 연구 방법의 형태로 이제 오늘 교수님들하고 이제 나눈 거라서 좀 약간 어려우시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큰 약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한번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제3 발표는 사회복지사이자 심리상담자이신 황자 교수님께서 인터넷 중독 등 및 코딩 교육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밑에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제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코딩 교육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발제문을 선택한 이유는 많은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긴 있으나 정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딩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그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지 컴퓨터 교육, 정보 교육이 조금 체제가 좀 바뀌어져야 아이들이 좀 더 재밌게 단순히 개입에 빠지지 않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대안으로 코딩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調查를 해보았습니다. 보면 간단하게 인터넷 중독을 흔한 거는 간단하게 행위 중독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마트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이 뭐 어린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인터넷 중독보다 더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개인들을 과도하게 할 경우 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적인 이유 말할 것도 없이 정서적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뇌 전두엽이 파괴돼서 굉장히 치명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흔히 말하는 괴물, 전혀 우리 아이가 낳지 않은 그런 괴물 상태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IT 산업을 키운다 어쩌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는 미리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방향을 우리나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향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를 조금 하고 있는데 바로 코딩 교육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일부 국가들만 제가 뽑아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교육을 소프트 교육, 그다음에 코딩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코딩 교육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코딩 교육이 이제 그래서 꼭 배워야 된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도 키우고 사고력, 논리력 그리고 팀워크까지 키울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가 기업들은 단순히 앱을 사용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것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들 역시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프로그래밍 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코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2015년에 국가교육과정 개편을 발의하면서 학생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적 창조자 역량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이 IT 기술이라든지 디지털 스킬을 3가지 부분을 포함해서 졸업 전까지 최소한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영어를 습득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2014년부터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과목을 강화를 해서 초등학교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중학교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국가 가정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키아로 유명한 핀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2016년 가을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을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것을 결정했고 그게 이제 단계별로 1, 2학년은 간단한 명령을 사용하면서 3, 6학년은 쉬운 시각적 프로그래밍 배우고 그다음에 7학년부터 9학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일본 역시 이미 2012년 정규 교과 과정에서 정보 교육에 중학교를 55시간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 아까 송경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나라 2018년에 중학교에 34시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본은 이미 2012년부터 정규 교과에 정보 교육을 55시간, 고등학교 70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역시 프로그램 교육을 산업 경쟁력을 거치는 데는 높은 기술은 디지털 인재 양성 확보 및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이 일본에서는 코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왜 그렇게 쉽게 게임의 중독에 빠지나 했더니 저도 아이들 키워봤지만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컴퓨터를 접하게 되면 게임 그런 쪽으로 많이 방치가 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발사하는 전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게임 위에 또 다른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의 시사점은요, 과거 산업경제에서 정보경제 체제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소프트웨어 중심 디지털 창조 경제 체제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교육의 초점이 창의적 인재 육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에 걸맞게 코딩 교육이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과 관련해서 코딩 교육의 장점으로는 단순한 게임 등에 빠지는 학생들의 관심을 복잡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나라가 아직 코딩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칠 수 있는 교원 학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교육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몇몇 자료들을 봤더니 외국에서라도 그 문제를 좀 비싼 사람들을 사와서라도 좀 투입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인증된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원 배치도 학교에 좀 더 인원이 많이 늘려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도 역시 시급하게 코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개인 중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활용, 그다음에 컴퓨터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발제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의외로 그 일부에서 이제 저기 송경석 저희 교수님께서 소프트웨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황인자 교수님이 이제 코딩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제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첨언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이제 아동 청소년들 그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이제 심각해서 왜 이제 게임 하다가 왜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친구나 이제 살해하는 뉴스 봤잖아요. 그게 다 게임 중독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임 중독을 하면 이제 뇌가 이제 전두엽이 마비가 돼가지고 현실하고 가장 구별을 못해요. 특히 이제 인성하고 관련되자면 이제 뇌에서 전두엽이 인성을 감당하는데 인성이 빠지면서 배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 방으로서의 코딩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이제 발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요. 다음 부분은 예.